자, 그러면 이제 6세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 상황, 안원왕, 양원왕.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 덩어리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될 거예요. 저걸 이렇게 탁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안원왕, 양원왕, 이제 저 무렵에 뺏깁니다. 한강을 뺏겨요. 평원왕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위기의 상황이죠. 저 시점이 이렇게 다시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백제의 상황을 볼게요. 백제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장수왕이 위에서 막 밀고 내려와서 한강을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비계, 문, 동 수도까지 아래로 남쪽으로 밀렸죠. 그래서 문주왕, 동성왕 때 혼인동맹을 맺으면서 막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무령왕이 등장하는데 왕권이 많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쭉 건너뛰고 무령왕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왕 이후의 왕이 바로 무령왕이 아니라 앞에 왕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왕권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이때 뭘 하냐? 무령왕의 22담로. 그러니까 이 22담로는 왕족을 파견시켜서 지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2담로. 어떤 행정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제 나중에 문화사적으로 뭐 무령왕릉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냐면 저거는 이제 남조의 양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하고 교류를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 사례예요. 그러니까 뭐 무덤은 그 이후에 조성이 됐겠죠. 무령왕의 무덤인데 이 무령왕릉의 그 무덤의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무덤의 양식이 나와요. 근데 어디의 양식이냐면 양나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양나라에서 그려진 우리 백제 사람의 사신이 그려져 있어요. 양직공도. 근데 뭐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언어적 구사 능력도 좋았고 백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당시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당시 중국 남주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많이 했구나를 알려주는 증거품 2개가 무령왕릉, 양직공도. 그다음에 뭐 일본의 유학을 전파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22담로 이게 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릉은 문화사 쪽으로 연결돼서 나올 거예요. 무령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무령왕 때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 시기는 무너지고 있는 백제를 다시 한번 다듬으려고 하는 시기라면 다시 이제 조금 공격성을 띠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빼앗긴 한강 유역을 찾아와야 되니까. 그걸 누가 한 거냐면 이제 성왕이 한 거예요. 성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왕을 보셔야 되겠죠. 진흥왕하고 연합했으니까. 진짜 국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국내에는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로 천도. 이게 뭐냐면 사비로 천도했다는 거는 이제 백제의 수도는 처음에 한강 쪽에 자리를 잡은 한성,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웅진, 공주 이렇게 아래로 밀리잖아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복습하는 거예요. 문주왕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요. 위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아래 사비로 내려가요. 이때 내려간 게 이제 성왕이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 웅진 공주 저 지역은 되게 급하게 쫓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대업을 이루기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비로 가서 국호는 남쪽에다가 옛날 부여가 위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아래에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남부여라고 하는 국호를 썼어요. 남부여. 그리고 이제 성왕 때 중앙엔 22부의 관직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랑 달라요. 요거랑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2담로. 이거는 지방에다가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라면 이 22부라고 하는 거 뭐 국방부, 외교부 이런 관부예요. 중앙 관부. 그러니까 다른 거죠. 뭐 수도에 대한 체제 정비를 했다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한강을 빼앗아 오는데 성왕하고 이제 진흥왕하고 연합을 합니다. 이제 혼자서 못하니까 진흥왕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신라랑 연합을 해서 가지고 올 때 어디를 이제 회복을 하게 되냐면 한강에 하류를 회복을 하게 돼요.
다시 얘를 보시면 이 강줄기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요. 상류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이 높은 쪽이라. 그래서 여기가 상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하류인 거예요. 그러면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쪽 신라에서 둘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빼앗아 왔잖아요. 신라가 어딜 갔냐면 신라가 상류를 가져요. 백제가 어딜 갔냐면 백제가 이제 하류를 갖는 거예요. 둘이. 신라에선 당시 진흥왕, 백제는 성왕이 연합해서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강에 하류를 회복을 했는데 이거 신라 입장에서 맞듣지가 않아요. 왜냐면 신라는 이게 너무 이제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사실 이 신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직교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라는. 그래서 그 전부터 교류를 하려면 항상 이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어야 됐어요. 그 얘 입장에서는 신라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를 가졌지만 어디를 가져야 되겠어요? 하류. 이 하류를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배신을 합니다. 이 성왕을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진흥왕을 배신을 하게 되니까 요게 이제 백제 입장에서만 보면 하류를 다시 상실해요. 가졌다가 뺏깁니다. 열받죠. 백제 입장에서 엄청 열받죠. 그래서 신라를 치러 가는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외 파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냐면 저 관산성 전투가 딱 나왔을 때 저 부분만 듣고 저게 이제 백제하고 신라의 다툼이라고 하는 저런 상황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관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보고 성왕하고 진흥왕 사이의 관련성. 그래서 이때 이 충북 옥천지역 여기 관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록마다 조금 달라요. 당시에 성왕이 너무 열받아서 자기가 직접 군사를 끌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성왕 다음에 아들이 창왕이거든요. 근데 이게 창왕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해요. 지금 신라 칠 수 없다.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 창왕, 그러니까 이 성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이 갑니다. 무리하게 군대 끌고 갔다가 거기에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왕이 뭐 이제 그거를 지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 성왕이 붙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붙잡히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 신하가 사실 이제 왕이 잡히면 뭐 왕이 자결을 선택하든 항복을 하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왕으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쳐요. 이 성왕의 목을. 이게 이제 백제의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 전투에 대한 이제 복수가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왕이 처참하게 죽은 전투에서. 그래서 왕이 뭐 목이 뭐 비참하게 이렇게 베어져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관산성 전투 얘기하는 거예요. 성왕. 그래서 성왕은 죽었다는 거. 자, 성왕 그리고 이제 창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